안녕하세요. 저는 닥터프레스 대표 정원보라고 합니다. 저는 초기 창업자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거고요. 저희 회사 소개는 이따 마지막에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긴 합니다. 주식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코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에 이제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할 거리라는 껄무새가 유행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돈을 겪고 있는데요. 이건 좀 옛날이긴 한데, 테슬라가 옛날에 40불 하던 때, 제가 이제 뷰노를 다녔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오르고 있었고, 엔비디아도 지금 최고점을 찍긴 했죠. 이것도 옛날 그 그림이어가지고, 그 옛날 사진이긴 한데, 제가 뷰노 다닐 때는 27불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엔비디아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를 살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어, 전 세계 시총 1위 할 정도로 오르리라고는 아무도 그때 예상을 못하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격변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데요. 일단은 저는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좀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히 돈을 주거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어,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예비 창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던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장 때는 창업 도약 패키지를 좀 이용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특히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창업팀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의사나 아니면 의대생들이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에 대해서 어, 정부 지원금 자금을 받아서 좀 더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많이 권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하지 않고 시드팁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시드팁스는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 패키지 중간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한 번의 실수를 거쳐가지고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을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창업을 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진행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과정은 법인 설립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설립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법인 설립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게 법인 설립 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 연차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창업을 했고 몇 월에 창업했는지조차도 좀 구분을 해야 될 정도로 좀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는 5천만 원을 그냥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좀 진행을 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알긴 했었지만 그 법인 설립 여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려고 했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특히 가장 유리한 거는 사업자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거든요. 저는 이전에 또 그 개인 사업자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 것조차도 매우 중요 심사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어, 지금 다행히 뭐 그때랑 지금이랑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뭐 같은 업종으로 그 창업을 또 한 경우에는 재창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모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 업종 선정부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법무사랑 얘기를 나누는 게 좋고, 이것처럼 처음 창업 단계에서는 매우 그런, 어, 디테일들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뒤에서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시드팁스라는 그 제도를 알게 돼가지고 시드팁스를 통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의 그 실수를 무마할 수 있게 되었고 시드팁스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시드팁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시드팁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사와 함께 창업팀으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어, 네, 사실 좀 이게 복잡해요. 일단은 주관사라는 게 있고, 주관사 아래 운영사라는 게 있고, 운영사 아래 지금 우리가 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주관사는 이 시드팁스를 운영하는 주체고, 운영사는 거기서 하청을 받아서 스타트업들을 보육해주는, 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VC나 엑셀러레이터들과 같은 개념이긴 하고요, 운영사가. 그래서 운영사들은 여기서 갖고 있는 선발권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그 선발권을 바탕으로 시드팁스의 자격을 갖춘 스타트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돈은 주관사에서 나오는데 운영은 운영사에서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운영사가 모든 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포뱅크라는 운영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 좀 팁스와 다른 점은 시드팁스는 이제 여러분들께 팁스까지 얘기하기는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팁스랑 시드팁스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팁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모두 다 전반에 걸쳐서, 어, 운영을 해야 되는 반면에 시티tips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주로 여기서 뭐 필요한 업무라던가 아니면은 발표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티tips는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예비 창업팀에만 가능하고 3년 이내 초기 창업팀에 가능해서 저는 이거는 법인 운영을 하는 회사들의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시드팁스에 선정이 되게 되면은 운영사랑 같이 몇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뭐 세무, 회계, 법무, 뭐 IR 여러 가지 등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데모데이까지 하는 것이 완료 목표고있고요. 한 6개월 동안 5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 중에 자부담금은 한 10%, 500만 원을 내야 되긴 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자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좀 장점이긴 한데, 여기 시드팁스는 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현물이나 이런 걸 좀 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 이후에 시드팁스 이후에 투자금 1억 원이 의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사로부터 1억 원의 투자까지 받는 것이 최종 단계고, 투자를 안 받아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껄끄러워져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잘 받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제 어 팁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이후에 보통 아, 팁스는 투자 이후에 이제 팁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시드 팁스는 지원한 이후에 추후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 뭐 주식 비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투자 금액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많이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저희도 그랬고 저희 다른 팀도 그러긴 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 약간 좀 이게 좀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약간 좀 어, 껄끄러운 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 외에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5천만 원 지원 및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팀의 80% 이상, 그 운영사가 선정한 기업의 80% 이상은 투자 유치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투자가 무조건 있긴 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인포뱅크나 아니면은 뭐 프라이머, 엔틀러 뭐 지금 소통까지 해가지고 한 네다섯 군데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월부터 9월까지 공고가 계속 오르긴 할 텐데요. 여러분이 법인을 설립을 하셨다면은 예창패를 놓치고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한 번쯤 지원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포뱅크랑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 전문 매체인 이오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 멘토링이 참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경영이나 투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인포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중에 잘 되는 회사들 위주로 AMA, Ask Me Anything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뭐 데모 데이도 하고 뭐 몇십만 원짜리 사진도 공짜로 찍어주고 그리고 수업들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kstartup.go.kr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트 거의 매일 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매일 보시면서 마감 임박 공고나 신규 사업 공고 위주로 보면서 하고 싶은 그리고 나한테 맞을 만한 것들 위주로 잘 참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매일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매일 보면서 사업 공고 보면서 사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강연 중에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의사를 꿈꾸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키스트 리서치 캠프에도 참여를 했었고 거기서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AI 관련돼서 많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의대업 활동을 하면서 뭐 젊은 의사 포럼이나 아니면 리서치 캠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의대생회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어, 이전에 전공의가 예전에 한번 파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2012년쯤에, 14년쯤에. 그때 파업했을 때 이제 연설문 작성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봉사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인턴 하면서 이렇게 잠도 자고, 뭐 친구도 만나고, 어,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하던 중간에 원래 신경외과 전공의를 하다가 관두게 되었는데요. 신경외과 전공을 하다 관두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사업적 기회를 보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각 대기업에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긴 한데, 그 사내의원이라 그래서 회사 내에 병원을 런칭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좀 프랜차이즈화해서 한번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제너럴 닥터라 그래서 예전에 홍대에서 카페 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이제 뿌리 삼아서 한번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샌드박스나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앤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법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되었는데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사내 의원이나 아니면 사내 양호실 하려면 몇 평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약간 비대면 진료를 녹이려고 했었는데, 비대면 진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돼서, 이 2014년, 15년도의 일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연구 쪽으로 좀 이런 규제를 풀어보는 게 어떨까 하고 해서 이런 뭐 의료법 윤리 쪽으로 석사 과정을 가게 되었고요. 여기서 다양한 정책 연구를 하면서 그 규제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정책 연구로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때 당시 좀 다른 곳에 눈을 돌렸던 게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뷰노라는 회사가 지금은 상장을 했는데 규모가 10명 이내일 때 조인을 하게 돼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AI가 주목받지 못하던 시대에 뷰노가 AI로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식약처나 아니면은 뭐 보건복지부에서 그 AI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뷰노가 직접 참여를 해서 모든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인허가 과정도 새롭게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만들 정도로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트업계에 계속 몸을 담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어떤 일을 했냐라고 물으시면은 뭐 다양한 학회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레고로 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웰컴 키트에 좀 문화가 남아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균호 같은 경우에는 성으로 상대방 하는 호칭이 선생님인데 제가 처음에 선생님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런 문화들이 좀 남아 있어서 문화를 처음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뷰노가 4천 정도 시청이 될 정도로 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논일 말고 다른 일을 어떤 걸 했냐면 전반적으로 모든 스타트업 관련돼서 일을 전반적으로 모든 그 의료 관련돼서 AI 관련돼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어 뭐 외래, 그다음에 ICU, 그다음에 응급실, 영상의학 뭐 전반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AI가 도입되면 좋을지 의견을 제시했고 여기서 의사들과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다리 역할을 하면서 존스 홉킨스 병원도 방문하게 되었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해서 다양한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의대생 대상, 그리고 의사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사람들을 좀, 그, 의대생들이 여기서 좀 AI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했고요. 여기서 의대생들이 개발한 거는 음성 인식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랑 영어랑 섞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과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판독지를 치는 게 아닌 보통 녹음을 해서 입력을 하고 이 녹음된 내용을 전사자라 그래가지고 의무기록사들이 받아서 다 치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거를 AI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거기서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대랑 같이 이 일을 했는데 이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 데이터들이 여자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남자 의대생들을 주로 뽑아가지고 남자의 목소리를 학습시키고 그들이 좀 빠르게 녹음할 수 있어서 빠르게 녹음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들을 수행을 했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대나 아니면은 한림대, 인하대 이런 데들에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CTS라 그래서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고요. 어, 아니, 몽골에서 성병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국민 10만 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약 10명 정도 더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거,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의사가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실습이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의사들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CDSS라고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을 AI로서 그런 미숙한 의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일단 성병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1위인 몽골을 타겟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특히 트리코모나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데 여기서 어, 트리코모나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가지로 진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미경 수압, 두 번째로는 PCR, 세 번째로는 진단 키트로 검사가 되는데 PCR은 몽골에서는 그렇게 좀 고급 기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경우에는 날씨가 매우 일교차가 심하고, 그리고 좀 추운 날씨가 많아서 진단 키트 보관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현미경으로 수압을 통해 진단하는 거를 개발하는 거를 목표로 했고요. 실제로 몽골에서는 수압을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트리코모나스는 처음 보는 게 진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디텍을 해서 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고 스마트폰 내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폰 내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서버에서 AI가 돌아가고 전송된 이미지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보시면은 동그라미 쳐지는 게 트리코모나스거든요. 트리코모나스 시체나 아니면은 조각들도 진단할 정도로 매우 성능이 좋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현미경에만 현미경에 올려두고 돌리기만 하면은 바로 진단이 될 정도로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과정 중에서도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스타트업에서 의사와 협업하는 상상은, 어,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데이터만 쭉 넣으면은 알아서 인공지능이 분석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병원이나 많은 그 기업들에서 자기네들 데이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디텍션이 돼 있고, 레이블링이 돼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있는 데이터들만 주로 받아서, 실제로는 가비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비지 데이터들을 추려내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기도 했고, 가비지 데이터들에서도 그나마 좀 뽑아낼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주요 목표였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조율을 하는 것이 저희 업무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사는 스타트업에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제시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가비지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식약처 인허가, 앞서 만든 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서는 지금 정규 진단 소프트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어프로브를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의사들한테 영업하는 것까지 모든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노 주식으로 부자가 됐나요? 했을 때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시드tips나 뭐 예창패, 초창패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장 창업자로서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생각된 것들인데요. 진짜 창업자들은,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잡무를 합니다. 내 밑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전문가들, 개발자나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일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들 업무 범위에 걸 맡길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스라 그래서 뭐 클라우드 비용을 결제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앞서 보여드린 뭐 그런 그 정부 지원 사업 그 계획서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맡길 수 없고요. 거기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좀 아쉬운 거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만들어야 돼요. 뭐 계산서도 넣어야 되고, 뭐 비교 견적서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시킬 수는 없고 제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잡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흔히 뭐 스타트업들은 뭐 월급 밀리니까, 뭐 월급 많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월급 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급 밀리면 범죄입니다. 월급은 가장 최우선순위, 회사가 망했을 때 가장 최우선순위에는 채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주면은 감옥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월급을 안 주는 것은 범죄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불안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저는 월급을 안 받고 있고, 또 관련해 가지고 뭐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돈이 있다라고 약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고독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이템이 좋다고 미팅을 해달라고 만나지만, 결국 만났을 때는 아무 내용도 없고, 어, 공짜로 해달라는 내용들, 이런 것처럼 뭐 허울뿐인 미팅들,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는데, 보통 100곳을 만나면 한 5곳 정도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95번의 거절을 당했을 때, 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저희는 뭐 개발자를 원래 알던 사람으로 하고 싶었지만 알던 사람을 못 뽑아가지고 새로 뽑게 됐는데, 한 명 뽑기 위해서 거의 한 100명 이상을 면접을 보긴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과정들을 버텨야 되고, 어, 그렇게 해서 잘 뽑아놨다 하더라도 결국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어, 그, 도닥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요새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를 해본다면은,
생산적인 그 잡무를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라는 기쁨이 있고요. 또 누군가의 인생에 돈을 준다라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고, 좀 더 먼저 책임감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을 위한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연속적인 미팅은 회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허울뿐이 미,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 아이템이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고, 결국에는 이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투자 IR을 통해서 회사에 계속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그 투자자들이. 거절을 하더라도 코멘트를 계속 들으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성을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수백 명을 HR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조금에 생기면서, 그리고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계속 다독이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초기 창업자들은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자잘한 팁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과제랑 지자체 과제는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정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면은 같이 못하는 사업들이 매우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창패를 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에도 됐는데 이제 뭐 스포츠 엑셀러레이터 사업이라는 것도 됐고 그다음에 뭐 창업 중심 대학 뭐 이런 것도 됐는데요. 세 개 다 같이 못합니다. 이게 세 개 다 중기부 사업 정부 과제여가지고 못하게 되고 어 제가 시기를 잘못 알았으면은 시기가 좀 약간 다 다르게 나왔는데 스포츠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주는 사업인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했으면은 뒤에 7, 8천만 원 받는 그 초창패나 아니면은 창업중심대학교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부 과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자체 내에서만 중복이 안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나 지자체 과제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서울시 과제냐 아니면은 중소기업 벤처부 과제냐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어, 지원 시기랑 그다음에 당선될 가능성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 게 좀 맞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좀 구분해야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개인 사업자는 진짜 개인 나고요. 병원이 흔히 개인 사업자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개인 사업자는 과세도 다르고 여기서 그 창업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인정이 못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 설립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개인 사업자로 미리 설립을 해도 되긴 합니다. 예창패에서 초창패 넘어가는 과정에, 예창패 완료 조건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설립이어가지고요. 둘 다 해도 상관없긴 한데, 개인 사업자를 설립을 하고 법인 사업자로 그거를 전환을 할 때 비용이 개인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법인 사업자를 그냥 처음 하는 거 비용보다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전환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 업태라는 게 있어요. 사업을 할 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업종이나 업태가 겹치지 않게 또 해야 되거든요. 계속 사업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정하는 게 좀 있어요. 뭐, 밸류가 얼마냐, 뭐, 이런 걸 하는데, 밸류는 결국엔 음악 경연대 같아요. 뭐, 고음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데들은 거기에 뭐, 더 많은 밸류를 쳐줄 거고, 저음을, 중후한 음색을 좋아하는 팀에는 그걸 더 쳐주는 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기업 가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여가지고, 너무 그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이, 그냥 음악 경연대, 저 사람은 그냥 고음을 좋아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에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삼체고공이라 그래서, 정부 과제를 할 때 세개의 책임 연구자, 5개의 공동 연구자까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신경 쓰는 거긴 한데, 정부 과제를 할 때 삼체고공을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거를 책임 연구자로 하는 것이, 어떤 거를 5개의 공동 연구자로 하는 것을 해야 될지, 그거를 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법인 설립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초창패나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4월 기준으로 창업 시점을 잡거든요. 그래서 창업 시점이라는 게 뭐 2022년 3월 이후 창업자들 뭐 이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요. 보통은 그 초창패, 예창패 뜨는 시점 전후 해가지고 4월, 5월 전후 해서 설립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잘못해서 뭐 초창패 이후 막 바로 직전 막 2월에 설립을 하게 되면은 1년을 날려먹게 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초창패를 지원 못하고 아예 지원을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특히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좀 업력이 있고 매출이 있는 회사들이 요새는 합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잘 구분해서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창패를 하는 경우에는 다들 이제 팀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믿을 만한 외주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외주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업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감사 없이 하기 때문에 뭐 지인 중에 좀 개발자가 있으면은 개인 사업자를 내서 뭐 2년 업력을 가지게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처음에 외주를 잘못 주게 되면 저희도 이제 시드팁스를 외주로 했는데, 그거 버렸거든요. 4천만 원 주고 만든 어플인데, 그 정도로 외주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는 인하우스로 내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면은 믿을 만한 외주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기 창업자들이 지분을 나누는데 지분 나눌 때는 뭐 흔히 말해서 엠빵 하면 절대 안 돼요. 어, 해외 같은 경우는 n분의 1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자의 IPO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상장을 할 때 대주주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상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70%에서 80%까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대표자가.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희석되는 걸 계산을 했을 때 IPO 시에 30% 정도 남을 정도까지 돼야 되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분과 월급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해서 지분을 덜 받는 사람한테는 월급을 줄 수 있게 하고 월급을 준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 지분을 가져와서 월급 안 받는 사람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주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주관계약서라는 거는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아이고, 법인 설립한 이후에 이제 중간에 주식을 들고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창업자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 주식을 다 놓고 나간다 뭐 이런 식의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에는 늘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투자는 결국에는 남의 돈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안 받는 것이 좋긴 하고요. 투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 투자 금액을 잘 쓰고 결국엔 잘못 쓸 경우에는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책임져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리고 좋은 사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월급을 밀리지 않는 사장입니다. 월급을 잘 주고 남의 인생에 책임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투자를 받을 때는 텀쉿이라는 게 오고 가긴 하거든요. 어, 이제 텀쉿을 확정을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확정이 되면은 그 투자를 거의 물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텀쉿 때 장난을 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텀쉿이라는 거는 투자 비율이라던가 아니면은 투자에 대해서 주식을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할지, 어떤 주식, 뭐 보통주인지 상환전환 우선주인지 우선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서여가지고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저걸 기준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창업가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주로 많이 보고 배우게 되었고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도움 주시는 분이 쓰신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뷰노로 부자는 되진 못하고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요. 속초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속초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나오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게 돼서 창업을 그 당시 바로 못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뭐
제약회사에서도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회사 면접도 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뷰노 다시 돌아가는 방법, 그리고 다른 벤처 투자 회사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벤처 투자 회사에 들어가서 약간 어,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수많은 기회 중에 결국에는 그 저는 그 제프리 sak스라는 경제학자를 존경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그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경제 문제랑 의학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꾸는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은 사회를 고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고치는 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창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뷰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멘탈테크 스타트업으로 내 손 안에 마음 건강 무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고, 우울증은 진단 완치까지 39개월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경험하지만 그중에 7.1%만이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울증을 가장 빨리 완치시키는 거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심리상담 서비스 시장을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심리상담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만 3,366개일 정도로 매우 많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정신보건학적 유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상담 등으로 인해서 우울증 전문 진단이 지연돼서 우울증이 매우 깊어지게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조기 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새로운 진료 개념이 영차 진료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의사가 도움을 줘서 가벼운 우울감을 해결을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병원에서 빠르게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AI 기술을 도입을 했고, 어, 저희는 이거를 Psychiatric Supporting AI, PSAI라고 정의를 하고, LLM과 융합을 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내에서 우울증 진단하는 기술은 정확도가 90%, 음성으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술은 정확도가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희 앱을 통해서 사람이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AI가 분석을 해서 이니셜 데이터를 의사에게 제공을 하고, 의사가 이를 바탕으로 우울증 전문 진단이나 아니면은 그 추가적인 그 제안을 하게 돼서 유저가 핸드폰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사와 좀 더 빠르게 만나고 필요하면은 병원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건 비대면 진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병원 전 단계에서 도움을 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STP 전략으로 초기 가설을 설정을 해봤고, 고소득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스포츠 선수와 직장인들 대상으로 마케팅 및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스포츠 팀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직장인들에서는 만족도가 70% 이상으로 높은 정도로 나타났고, 5번의 베타 테스트 동안 그 890명이 지원해서 100명을 선명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사격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은. 그리고 롤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이제 리그 9위 하던 팀이었는데, 2022년도였죠. 리그 9위에서 3위까지 순위 상승할 정도로 매우, 어, 그 성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비대면 진료가 합법이던 시절이어가지고, 그 간단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감기약이나 아니면은 스포츠 선수들이라 보니까 뭐 근골격계 약제 처방이라던가 이런 게 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사용자 효용 및 공급자 효용, 정부기관 효용 등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속초시에서 그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마음 편의점이라는 앱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속초시에서 서비스를 했을 때
사용자들이 60%도 자살 생각이 감소했고, 70%에서 우울감이 감소를 했고요. 16.7%는 직접 정신과로 연결됐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앱은 지금 그, 어, 뭐지, 앱 마켓에 올라와 있긴 한데요. 7월 중순 중에 리뉴얼을 해서 다시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일기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들, 일기를 쓰면 선생님들이 댓글 달아주는 거를 상담사나 의사가 진행하고 있고, 주로 의사가 저희는 하고 있긴 합니다. 의사가 해서, 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을 권유하는 그런 서비스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서 그 4조 원이던 비효율적인 그 정신과 서비스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줄이고, 어, 그다음에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한 10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 조기 기입 시 우울증 완치율은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80%를 완치를 해서 2조 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에 창업을 해서 현재 창업 3년 차고요. 어, 그래서 다양한 저희 연차할 수 있던 모든 정부 지원 사업들은 다 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의사인 저와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교수와 함께 공동 창업을 진행을 해서 그 디자이너인 제품 이사와 그다음에 개발자 셋 그리고 리서처 둘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처럼 공백기도 있긴 했거든요. 공백기 동안에는 뭐 다양한 회사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공백기를 보내면서 그 공백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백 중에 경험들이 회사를 키우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었고, 이 경험들이 제 삶을 키우는데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 이 휴먼바이트가 개인 사업자인데 얘가 발목 잡을 뻔 한 번 했었거든요. 그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창업 기업인지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하는데 이런 개인 사업자의 그 업태 때문에 한번 걸릴 뻔 했었는데 다행히 업태는 다른 업태로 해서 걸리진 않았는데 이런 것처럼 요런 자잘한 실수도 하면서 공백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공백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요. 어, 저는 이제 병원도 개원도 해봤고, 앞서 소개해 주셨을 때는 밸런스본 의원 원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회사 하느라고 병원은 4월에 매각을 하고 지금 회사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것처럼 둘 다를 해봤을 때, 진짜 병원은 울타리 안에서 싸우는 느낌이었다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스파링하면서 싸우는 느낌이었다면은, 창업은 진짜 생태계에 나와서 이런 정글에서 하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큰 각오가 필요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공지능 위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백기를 너무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새로운 역량을 키워나가거나 좀 더, 그 발전되는 방향으로 삼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